과거에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은행문 앞에 줄을 서야 했지만 블록체인 때문에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수조 원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은행은 필연적으로 허가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은행 수만큼의 서로 다른 코인이 생기는 거죠. 이건 화폐가 아니라 특정 백화점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늘어나는 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편화된 시장을 누가 통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확실히 뭔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JP모건,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월가의 거인들이 자신들만의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거나 이미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는 주요 10개 은행이 G7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이런 뉴스를 접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공포가 생깁니다. 이제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코인으로 진입하네? 그러면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긴 할까? 아마도 현재 서클 주주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 은행들이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지, 왜 이 판에 뛰어드는 건지, 그리고 왜 이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 구조적인 딜레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편의상 다 코인 혹은 가상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은 기능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시장에 등장하는 은행 관련 토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은행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USDC, USDT 모델과 가장 비슷합니다. 은행이 직접 발행 주체가 되어 법정 화폐와 1대1로 연동된 코인을 발행하는 거죠.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이 디지털 결제 목적으로 검토 중이죠. 둘째, 예금 토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이 예금 토큰을 스테이블 코인과 명확히 구분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현찰처럼 넘어가는 디지털 무기명 증권이라면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 그 자체를 블록체인에 기록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은 은행 금고에 그대로 있고 소유권만 토큰 형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JP모건의 JPMD가 정확히 이 모델입니다. 셋째, 컨소시엄 코인입니다. 은행 혼자서는 힘이 없으니 뭉치는 거죠. USDF 컨소시엄처럼 여러 은행이 연합해서 상호 운용 가능한 표준을 만드는 시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분류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은행이 지금 만드는 건 은행 시스템 내부의 효율화를 위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왜 굳이 이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걸까요? 당연히 절박한 비즈니스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24시간 7일 정산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해외 송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 아침 은행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잠들지 않죠. 비자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USDC 정산을 도입하며 주 7일 정산 가능성을 핵심 이점으로 꼽았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자금을 돌릴 수 있다는 건 금융기관 입장에서 수조 원의 유동성을 묶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JP모건이 JPMD 예금 토큰을 통해 거의 즉시에 가까운 정산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로는 낡은 백엔드 교체입니다. 현재의 국제 송금망은 수십 년 된 낡은 전산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이 시티 토큰 서비스를 내놓은 진짜 이유는 기관 고객의 현금 관리와 무역금융을 자동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면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자동으로 대금이 지급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이유는 토큰화 자산 시장의 선점입니다. 국채, 펀드, 부동산이 토큰화되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자산들을 사고 팔 때 결제만 구닥다리 전산망으로 할 수는 없겠죠. 은행들은 이 거대한 토큰화 증권 시장의 결제 통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예금을 토큰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은행은 USDC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방형 코인을 만들지 않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은행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바로 뱅크런, 즉 예금 인출입니다.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 차익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이 만든 코인이 너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 연준과 국제결제은행은 이 점을 정확히 꼬집습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은행문 앞에 줄을 서야 했지만 블록체인 때문에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수조 원이 빠져나갈 수 있다. 즉, 런의 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필연적으로 허가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JP모건이 JPMD를 기관 고객 대상으로 한정하고 USDF가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안에서만 효율성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은행은 닫힌 정원 안에서의 최적화를 추구하고 USDC는 열린 광장에서의 연결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그리고 은행들이 간과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자가 닫힌 정원을 만들었을 때 벌어지는 일, 바로 파편화의 저주입니다.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점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한데 손님, 저희는 하나은행 코인만 받습니다. 신한은행 코인은 여기서 결제가 안 됩니다. 황당하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글로벌 은행들이 만들고 있는 코인 생태계의 현실입니다. 미국에만 은행이 4,000개가 넘습니다. 만약 이들이 각자 자기만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 시스템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쪼개지는 최악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겁니다. USDC, USDT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서나 통한다는 범용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의 코인은 다릅니다. JP모건의 JPMD 코인은 JP모건 장부 안에서만 돕니다. 결국 은행 수만큼의 서로 다른 코인이 생기는 거죠. A은행 코인으로 B은행 대출을 갚을 수 없고 C은행 코인으로 D 쇼핑몰에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 이건 화폐가 아니라 특정 백화점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늘어나는 꼴인 셈입니다.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갇혀버리니 효율성은커녕 오히려 비용만 늘어나는 구조가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은행끼리 서로 연동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이 가진 두 번째 딜레마, 경쟁 관계입니다. 은행업의 본질은 남의 돈을 유치해서 내 돈처럼 굴리는 것입니다. 즉, 다른 은행은 협력자가 아니라 내 파일을 뺏어가는 적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JP모건이 만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골드만삭스가 들어와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어 할까요? 반대로 소형 은행들이 대형 은행이 만든 플랫폼에 종속되고 싶을까요? 서로 장부를 공유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깐다는 건 은행 입장에서 영업 비밀을 경쟁사에게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은행들이 주도한 수많은 컨소시엄들이 초반에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이냐, 시스템 구축 비용은 누가 더 낼 것이냐를 두고 싸우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죠. 또한 앞서 언급했던 예금 이탈 공포가 여기서도 발목을 잡습니다. 은행이 만든 코인이 너무 편리해서 사람들이 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대신 디지털 지갑의 코인 형태로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과 국제결제은행의 보고서가 지적하듯 이는 은행의 자금 조달 구조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코인을 만들긴 해야겠는데 퍼블릭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금보다 코인을 더 선호하게 되면 자신들의 본업이 흔들립니다. 결국 은행은 코인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거나 자사 고객끼리만 쓰게 만드는 폐쇄형 구조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파편화된 시장을 누가 통일할 수 있을까요? 은행들의 연합일까요? 아니면 제3의 존재일까요? 지난 100년의 금융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온 실패의 법칙을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연합을 만든다는 건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복잡한 정치 싸움의 시작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경쟁력은 속도와 효율입니다. 하지만 은행 컨소시엄은 태생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한데요. 첫째, 선단 효과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수송 선단이 이동할 때 전체 선단의 속도는 뭐가 결정할까요? 가장 빠른 배가 아닙니다. 바로 가장 느린 배가 전체 속도를 결정합니다.
낙오되는 배가 없어야 하니까요. 은행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은행이 모인 컨소시엄에서 새로운 기술 표준을 도입하려 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가장 보수적이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은행이 우리 아직 준비 안 됐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머지 4개 은행은 기다려야 합니다. 단일 기업인 서클이 오늘 밤새 개발해서 내일 아침 업데이트를 배포할 때 은행연합은 이사회 날짜를 잡는 데만 몇 주가 걸립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생명인 핀테크 시장에서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죠. 둘째, 책임 소재의 모호함입니다. 금융에서 신뢰는 책임에서 나옵니다. 만약 연합코인 시스템에서 해킹 사고가 터지거나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발행 은행일까요? 운영 주체일까요? 아니면 기술 파트너일까요? 서로 책임 미룰 게 뻔하죠. 반면 USDC는 서클이라는 단일 주체가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준비금을 관리합니다. 시장은 복잡한 책임 분산보다 명확한 단일 보증을 선호합니다. 자, 이제 금융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소름 돋게 똑같기 때문인데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의 탄생 비화입니다. 1958년 당시 미국 최대 은행이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뱅크 아메리카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혁신 그 자체였죠.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은행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오기를 거부한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경쟁사가 만든 카드를 써서 그들의 배를 불려주기 싫다는 거죠. 다른 은행들은 이에 대항해서 각자 자신들의 카드를 만들거나 별도의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 디혹이라는 천재적인 인물이 등장해 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경영진을 찾아가 이렇게 설득합니다. 당신들이 소유권을 포기해야 이 시장이 산다. 모든 은행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그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카드의 독점 소유권을 내려놓았고 대신 모든 은행이 공평하게 회원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중립 조직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전 세계의 결제망을 장악한 비자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건 명확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에서 최후의 승자는 가장 큰 참가자가 아닙니다. 모든 참가자를 차별 없이 연결해주는 중립적인 관리자입니다. 특정 은행의 로고가 박힌 코인은 결코 세계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을 현재 코인 시장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USDC가 바로 과거의 비자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 글로벌 결제 기업인 스트라이프나 쇼피파이가 결제 수단으로 채택한 건 JP모건의 코인이 아니라 USDC였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USDC의 기술이 더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중립성 때문입니다. 스트라이프나 쇼피파이 같은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전 세계 수많은 은행과 거래합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 은행, 예를 들어 시티은행 코인을 결제 표준으로 채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티은행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은행들이 반발할 것이고 시티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내 소중한 거래 데이터를 경쟁은행이 훤히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생기죠. 하지만 USDC는 다릅니다. 발행사 서클은 은행이 아닙니다. 대출 장사를 해서 은행의 고객을 뺏어 가지도 않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순수한 인프라 기업일 뿐입니다. 기업들은 이런 무색무취한 파트너를 원합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립성 프리미엄입니다. 이 개방성과 중립성이야말로 그 어떤 거대 은행도 쉽게 넘볼 수 없는 USDC만의 강력한 해자입니다. 제가 클래리티 액트 관련 영상에서 수정안에 대해 코인베이스와 달리 서클은 애매모호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죠. 서클에겐 이 중립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은행들이 코인을 만든다는 건 USDC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낡은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생존 몸부림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쟁 관계와 예금 유출이라는 공포 때문에 스스로를 닫힌 정원에 가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파편화된 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립적인 다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거의 비자가 그랬듯 지금은 USDC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이 정보를 자유롭게 만들었듯 이제 돈을 자유롭게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서클이라는 기업은 아주 독특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